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1월 23일 금요일 시작합니다. 한 번 물면 놓지 않는다. 청와대 실세라는 진돗개 얘기가 아닙니다. 한국일보 사회부 기자들의 집념이 기자 정신을 다시 일깨우며 언론에 대한 희망의 불씨를 살렸습니다. 한국일보는 무려 1년 동안 명동 사채왕과 현직 판사 사이의 돈 거래를 끝까지 추적해서 결국 대특종을 하고 권력을 굴복시켰습니다. 언론사마다 특종은 많지만 이번 한국일보의 특종은 조금 남다른 데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작년 4월 8일, 그러니까 세월호 침몰 사고가 나기 딱 여드레 전인데요. 한국일보는 현직 판사가 사채왕에게 3억 받아라는 단독 기사를, 그리고 다음 날에는 판사 3억 더 받아 총 6억 원을 개인 용도로 썼다고 연이어 대서특필했습니다. 해당 판사는 물론 수원지법과 대법원까지 나서서 정정보도하지 않으면 모든 절차를 통해 책임을 묻겠다. 근거 없이 사법부 신뢰에 타격 오게 해서 우려라면서 으름장을 놨습니다. 다 해당 판사의 얘기만 듣고 그런 겁니다. 그러나 한국일보는 의심을 거두지 않고 이후 장장 9개월간 후속 취재에 몰두, 연이어서 단독 기사를 써왔습니다. 세월호 대참사로 뉴스 편집에서 뒤로 밀리는 데다 타사 기자들이 특종을 무시해버리는 이른바 올킬로 대응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언론은 법원의 입장을 그대로 베낀 기사를 써서 한국일보를 노골적으로 견제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일보 사회부 기자들은 외로웠지만 기죽지는 않았습니다. 마침내 지난 19일 근거 없이 사법부 신뢰에 타격을 줘서 우려라던 대법원은 해당 판사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고 현직 판사 최초로 구속됐습니다. 독자와 시민들은 집요한 1년간의 물고 늘어지기라 권력 비리를 감지한 기자는 모름지기 일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기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것이었다고 겸손해하지만 한국일보의 투혼에 같은 언론계 종사자로서 격려와 찬사를 보냅니다. 잠시 후 시작합니다. 여기는 아름다운 물의 도시 여수. 마음으로 보고 들으며 나만의 느낌표를 찾아간다. 몸과 마음이 쉬어가는 곳, 우리를 살맛나게 하는 곳, 아름다운 여수로 오세요. 삶이라는 여행이 더 행복해집니다. 포털 검색창에 여수시를 검색하세요. 청춘이란 깊은 샘물에서 오는 신선한 정신, 유약함을 물리치는 용기, 안위를 뿌리치는 모험을 뜻한다. 시인 사무엘 울만의 말입니다. 1994년 300여 명의 회원으로 시작한 참여연대는 20년이 지난 지금 14,000명의 회원을 가진 한국의 대표적인 시민단체로 성장했습니다. 시인의 말처럼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청년의 마음으로 활동하겠습니다. 성역 없이 감시하고 비판하겠습니다. 더 좋은 세상을 위해 두려움 없이 도전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국민TV 청취자 여러분, 20살 청년 참여연대와 함께해주세요. 회원가입은 홈페이지 peoplepower21.org, 전화는 서울 723-5300번입니다. 시민의 힘으로 운영되는 단체 참여연대는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네, 5시 36분입니다. 한 주 5일 근무제로 치면 마지막 날이죠. 실제 주말은 아니지만 금요일입니다. 해가 조금은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역시 시간은 엄격하군요.
한 달 전만 해도 이 시간에 스튜디오 밖이 깜깜했는데 지금은 멀리 산도 보이고요. 노을이 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아주 엷게 붉은 기운이 감돕니다. 선역 하늘이. 이번 한 주 역시 수선했고요. 오늘 또 청와대에서 직제 개편과 인사들이 있었죠. 이미 인사 내용은 다들 들으셨으리라고 생각하고요. 김기춘 실장은 아직 일이 좀 남았다. 그래서 이번에는 바꾸지 않는다라는 설명이 따로 있을 정도로 관심을 모았었는데 일단은 유임됐습니다. 자, 뉴스 브리핑 시작하죠. 변현주 PD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름을 헷갈릴 뻔해서 미안합니다. 세계일보가 작년 11월 28일자였나요? 그 정윤회 문건 파동을 단독 보도 시작한 이후로 부쩍 힘을 좀 내는 것 같은데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통일교 신도대책위원회가 통일교 내부 관계자들에게 배포한 문건을 통해서 세계일보가 아직도 공개하지 않은 7, 8개의 청와대 특급 정보가 공개된다면 대통령이 하야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청와대는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는 보도가 나와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네. 한겨레는 오늘 오후 인터넷판 기사 김의겸의 우충 좌도를 통해 이달 초 세계일보 사장 교체 여부를 놓고 주전파와 주화파 간의 갈등이 불거졌을 때 주전파인 통일교 신도대책위가 이 같은 문건을 배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도대책위는 또 이 문건을 통해서 여기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청와대의 압박에 밀려 세계일보 사장과 기자들을 해임한다면 청와대와 맞설 핵무기 7, 8개는 무용지물이 되고 청와대 고양이 앞에 쥐가 되어 버립니다. 라면서 약육강식의 정글 같은 권력 속성과 현실에서 우리 스스로 발가벗는 격이 됩니다. 인사조치한다고 해서 청와대가 감동하여 우리를 살려준다고 믿는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짓이라 여깁니다. 라며 강력 대응을 주장했습니다. 네, 신도대책위가 지금 대단한 파괴력을 갖고 있는 잠재적 파괴력을 갖고 있는 것을 터뜨렸는데 이것을 한겨레의 한 논설위원이 이제 칼럼에 써서 인용하면서 보도가 된 거고요. 그런데 신도대책위는 앞에 몇 수를 지금 내다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정부의 세무조사까지 예상하면서 뭐 대비해야 한다 이런 얘기도 했다면서요? 네, 신도대책위는 2015년 신년도에 계열사가 한 곳이라도 특별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면 보복성 조사라 하여 온 나라가 시끄럽고 청와대는 곤경에 처할 것인데 청와대는 매우 현명한 판단을 할 겁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신도대책위는 이어 청와대가 노골적으로 우리 통일교를 치면 오히려 우리 통일교를 국민의 종교로 만들어주는 격이 되어버립니다. 진실을 바로잡으려던 세계일보의 대주주를 핍박한다면 국민적인 여론은 우리 편이 됩니다. 사건 이후 대주주 우리 통일교에 대한 비난은 전혀 없고 오히려 국민 여론이 매우 좋을 것을 확실합니다. 재물을 잃어버려도 국민의 마음을 얻는다면 이보다 남는 장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한겨레는 정윤회 문건 파동에서 비롯된 청와대와 세계일보의 긴장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면서 하지만 국세청 세무조사가 어디까지 확대되느냐에 따라 통일교 쪽의 대응 수위는 달라질 것이다. 또 지난 1월 5일 검찰 수사 결과 발표가 있었지만 세계일보 기자들의 명예훼손 혐의는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의 수사 강도에 따라서 세계일보의 대응도 정해질 것이다. 잠복돼 있는 뇌관이 어디든지 터질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정윤회 문건 파동은 아직 끝나지 않은 셈이다.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네. 꺼진 불이 아니고 속으로 숨어들었 것처럼 보였는데 다시 지금 왜 아궁이에서 재에다가 입으로 불을 넣으면 빨갛게 타라오듯이 뭐 그런 그림이 일단은 연상이 되는데 어제 우리 변 PD 뉴스 브리핑에서 통일교 관련들 지금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이미 보도를 했죠. 네. 그거하고도 모종의 관계가 상당한 관계가 있어 보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오늘 진용을 바꾸긴 했지만 청와대의 대응 이런 것들에서 또다시 큰 지뢰 하나가 터졌다 또는 뉴스가 새로 하나 생산이 됐다. 일단은 이 시점에서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30%까지 지금 추락했다는 얘기죠? 네, 한국갤럽 주간 정례조사 결과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또다시 집권 후 최저치를 경신하면서 30%로 폭락해서 사실상 레임덕 상태에 진입했습니다. 오늘 한국갤럽에 따르면 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간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박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5%포인트 추가 폭락한 30%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부정평가는 전주보다 5%포인트 늘어난 60%를 기록하면서 긍정평가의 2배가 됐는데요. 네. 이로써 전주의 20%포인트였던 부정-긍정평가 격차는 30%포인트로 급증했습니다. 10%는 의견을 유보했고요. 연령별로 보면 20대의 경우 긍정 19%, 부정 65%, 30대는 긍정 18%, 부정 78%로 2030 세대의 지지율은 10%에 불과했습니다. 40대 역시 긍정 21%, 부정 68%로 부정 여론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지난주 처음으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질렀던 50대에서는 격차가 더 벌어져서 긍정 38%, 부정 53%를 기록했습니다. 60대 이상에서만 긍정 53%, 부정 38%로 긍정이 높았지만 긍정평가가 50%선 초반으로 급락하면서 지지가 급속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네. 한국갤럽은 60세 이상에서 처음으로 긍정률이 50% 초반까지 하락했고 부정률은 40%에 육박했다며 이 연령대에서는 박 대통령 취임 100일 무렵인 2013년 6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직무 긍정률이 80%를 웃돌았고 인사파문이 일었던 작년 7월이나 12월에도 60% 후반으로 유지됐었다면서 사태의 심각성을 지적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표본을 무작위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됐고요.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은 17%입니다. 네. 대통령 지지율 관련해서는 이강윤의 뉴스 행과 간에서 조금 소상히 더 같이 생각하고 짚어보겠습니다.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검사 출신이기도 한데 작년 4월에 옷을 벗었죠. 그리고 최근에 구속영장까지 청구가 됐지만 영장이 발부되진 않았고요.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 중인데 내가 박 대통령의 옷이라면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은 피부와 같다. 뭐 이런 말을 했어요. 네, 정윤회 문건 생산 유출 주범으로 기소된 조응천 전 공직기강 비서관이 내가 대통령의 옷이라면 3인방은 대통령의 피부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7월 대통령의 풍문을 처음으로 활자화해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던 최보식 조선일보 선임 기자는 오늘 김영 칼럼을 통해 이 같은 조 전 비서관의 말을 전했습니다. 최 기자는 이어 옷은 언제든지 벗으면 된다. 하지만 피부는 자신의 일부가 됐다. 특정 부위의 피부를 벗겨내는 고통이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이들이 없다면 과연 누구와 같이 일할 수 있겠는가. 이런 대통령의 마음을 헤아려 줘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국민 여론은 박정하다. 자신들의 마음을 먼저 대통령이 헤아려 주기를 원할 뿐이다. 지지율 35%는 그런 의미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 최 기자는 더 나아가서 대통령은 이들을 끌어안고 마이웨이를 할 수 있다. 대신 올해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실질적으로 실천하는 해가 된다. 이 기회를 꼭 살려야 하겠다는 국정계획은 포기해야 한다. 지금까지 해온 대로 소모적인 논쟁도 계속 끌고 갈 각오를 해야 한다면서 이는 대통령의 선택에 달렸다며 3인방을 감쌀 경우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레임덕에 빠질 것임을 경고했습니다. 네. 그는 대통령은 가장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집권 전반 2년을 인사 문제와 불통 논란으로 몽땅 날렸다. 피해갈 수 있는 곳에 시간과 정력, 자존심을 다 털어 넣었던 것이다. 역대 정권 중에서 일을 해보기도 전에 일할 사람을 뽑는 문제로 이렇게 시끄러웠던 정권은 드물었다고 힐난하면서 이런 국정 운영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으면 대통령은 이들을 곁에 두는 게 옳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문고리 3인방 그만두게 해라 이 말이죠. 근데 오늘 청와대 인사에서 문고리 3인방은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한 사람 제2 부속 비서관실을 없애면서 거기에서 일하던 문고리 3인방 중 한 비서관을 홍보수석실로
옮긴다고 하더군요. 네, 최보식 기자가 그 7시간 대통령은 어디서 뭘 했을까 이런 의문을 제기했는데 산케이 기자는 아주 곤욕을 치르고 있고 이 최 기자는 뭐 없이 그냥 서면 조사만 받고 그렇다 그러죠. 이건 또 뭡니까? BC카드면은 대표적인 신용카드 중에 하나인데 전산 오류가 있었군요. 그래서 세금 폭탄을 지금 연말정산 때문에 맞은 직장인들이 전산 오류로 인한 피해 때문에 더 열불을 받고 있다고요. 네, BC카드가 전산상 착오로 연말정산 과정에서 공제율이 2배인 대중교통 결제액을 일반 신용카드 결제로 분류하는 대형 사고를 냈습니다. 피해자는 170만 명, 피해액만 650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C카드는 오늘 홈페이지를 통해 BC카드 고객님께 불편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저희 BC카드가 2014년 귀속소득공제 신용카드 사용 내역 자료를 집계하는 과정에서 일부 대중교통 가맹점에서 사용하신 대중교통 이용액이 일반 사용액으로 오류 집계돼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자료로 제공된 점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대중교통 신용카드 결제 비용의 공제율은 30%로 신용카드 일반 공제율은 15%의 2배에 달합니다. BC카드는 이어 즉시 정상 집계된 정정 자료를 당사 홈페이지에서 출력할 수 있도록 조치했고 또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도 최대한 빨리 정정 내역이 반영되도록 노력 중이라며 번거로우시더라도 당사 홈페이지 또는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정정된 신용카드 사용 내역서를 출력해 고객님의 2014년 소득공제 신청에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BC카드의 황당한 실수가 가뜩이나 세금 폭탄을 맞은 데다가 복잡한 연말정산 절차로 화가 난 BC카드 사용자들을 또다시 열불나고 번거롭게 만든 모양새입니다. 네. 170만 명이나 피해를 봤다고요. 보통 일이 아니었군요. 아이를 주먹으로 폭행했던 그 인천의 보육교사 영장실질심사에서 네, 뭐 당연한 얘기인데 죄송합니다. 이 말만 연발했다고요? 구속영장 발부는 언제쯤 할 수 있게 되는 겁니까, 그럼? 주먹으로 원생들을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인천 부평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가 오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는데요. 네. 인천지법은 오늘 오후 안동범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습니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가 시작되기 30분 전인 오늘 오후 2시 30분쯤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A씨는 상습학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라며 울먹였는데요. 이어서 원생들을 때린 경위를 묻는 말에는 더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한 뒤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인천시 부평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수업을 못 따라오거나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며 주먹으로 원생의 머리를 때리고 소리를 지르는 등 4살 배기 원생 12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변현주 PD가 준비한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이미 오전부터 나온 얘기라 다들 들어 아시거나 보셨겠지만 오늘 국무총리 그리고 청와대 인사 개편, 인사 단행, 신문들은 습관상 단행이라고 해요. 저는 이럴 때 굳이 단행이란 말을 해야 되는가 싶은데 아무튼 인사가 났습니다. 가장 특징적인 거 2가지만 고르라고 저에게 얘기하신다면 일단 이완구 총리 카드는 예견된 바이지만 레임덕 소리가 나올 만큼 지금 지지율에 초비상이 걸려있고 내각들에게 뭔가 바꿔야 한다라는 상징적 시그널을 주기 위해서라도 바꾼 듯합니다. 충청도 출신으로서 각종 3번의 국회의원 선거 그리고 도지사 선거를 하는 과정에서 선거를 통해서는 일단 검증이 됐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선출직 정치인들을 기용할 때는 다른 교수나 일테면 문창극 우리 그런 파동에서 봤지 않습니까? 그거에 비해서는 인사청문회 조금 숨통이 트이고 안심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했음직하고요. 일찍부터 자민련에서 나와서 지금 여권에 합류할 때까지 합류 이후
대통령에게 충성심을 일관되게 보여왔던 점, 뭐 이런 것들이, 그리고 대야 관계에서 그동안 늘 반발짝이나 한 발짝씩 앞서가면서 위에서 협상, 여권에서 보자면 이끌어와서 세월호 특별법도 그랬고 각종 민감한 법안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를 받는 거죠. 그리고 선거 때마다 중요한 캐스팅 보트를 행사하는 충청권에 대해서도 분명한 러브콜 같은 걸 다시 확인하는 의미를 둘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저는 우병우 민정수석실의 비서관이 민정수석 비서관으로 바로 직행 승진 발탁된 겁니다. 올해 48세, 만으로 48세입니다. 뭐 꼭 나이를 따지자는 건 아니지만 여타 수석들에 비해서 상당히 파격적으로 젊고 또 뭐 노무현 대통령 서거에까지 이르게 했던 그 당시 주임 담당 검사이기도 했죠. 대표적인 공안통이자 뭐 좀 강한 톤의 검사로 평가받는 게 중평인데요. 이와 함께 민정특보로 발탁된 분이 이명재 검찰총장, 전 검찰총장입니다. 이명재 검사는 뭐 검찰총장을 지냈으니까 검사로서 모든 꽃을 다 했고 누릴 수 있는 건 다 누렸지만 마지막 진짜 검사다, 그런 평을 받는 수사검사로서는 대표적인 특수통이고요. 기계도 있고 지조도 있는, 그래서 후배 검사들로부터 가장 존경하는 검사가 누구냐 그러면은 이명재, 심재륜 뭐 이런 분들이 거론되곤 합니다. 청와대 특보라는 게 그냥 제사상의 웃기처럼 이름만 얹어놓고 빌려놓고 뭐 얼굴 마담격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많은데, 그러기에는, 그 자리에 가기에는 이명재 전 검찰총장, 마지막 진짜 검사라는 이명재 검사는 조금 의외다, 이런 반응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명재 민정특보가 어떤 역할을 해낼지와 함께 우병우 민정수석으로 초고속 엘리베이터를 탄 우병우 검사와는 또 동향 출신의 검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명재, 우병우, 그리고 김기춘 비서실장까지도 현재의 검찰들에게 일정한 영향력, 상징적 압력 이런 걸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검찰에 대해서 뭔가 확실한 신호를 주는 인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두 가지를 꼽으라면 이완구 새누리당 의원의 총리 발탁과 우병우 검사의 민정수석 40대 민정수석 임명, 그리고 이명재 전 검찰총장의 민정특보 이름 올린 겁니다. 네, 이 뉴스를 스트레이트 뉴스로 전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지나서 약간 구문이어서 제가 해설 비슷하게 그냥 처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브리핑의 변현주 PD였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을 아시나요? 우리는 정치 권력에 눈치 보지 않습니다. KBS, MBC와 달리. 다만 수만 조합원의 통제를 받습니다. 우리는 광고 자본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SBS와 달리. 다만 수만 조합원의 조합비로 운영합니다. 우리는 사주가 한 사람이 아닙니다. 조중동 등 족벌 언론과 달리. 다만 수만 조합원이 주인입니다. 그래서 미디어 협동조합이 만드는 국민TV, 국민라디오, 국민TV 뉴스는 가장 순도 높은 뉴스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조합원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조합원 가입과 문의는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 전화 3144-7737로 하시면 됩니다. 조합원의 가장 멋진 책임, 바로 조합비 납입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도 그렇습니다. 월 11,000원의 조합비 납입자, 늘고는 있지만 아직 절반 수준입니다. 혹시 잊으셨나요? 자동 납부는 가장 편리한 방법입니다. 홈페이지 국민.tv로 들어오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더 신속한 처리를 원하시면 mediacoup12@gmail.com 혹은 서울 3144-0933으로 연락주세요.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은 조합원 여러분의 조합비의 무게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공정 뉴스로, 그래서 자부심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네, 5시 56분입니다. 우선 제가 지금 불러드릴 이분들께 특별한 감사와 존경을 정중하게 표합니다. 가나다 순서로 부르겠습니다. 강기철 선생님, 김민주 선생님, 김세영 선생님, 이후 선생님 존칭은 빼겠습니다. 김옥선, 김주영, 김태영, 박윤미, 박정우, 신보용, 신준호, 안진영, 이진희, 최혜운, 홍정임. 불러드린 분들은 이강윤의 오늘 녹취 자원봉사를 해주신 분들이었습니다. 그린티라는 닉네임으로만 본인의 원 성함은 끝내 밝히지 않으셨더군요. 그분 포함입니다. 그동안 이강윤의 오늘이 작년 4월 1일부터 방송을 시작해서 진짜 인터뷰에 모신 분들이 114분이더군요. 어제까지요. 근데 제가 지금 불러드린 분들 또 한두 분이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사무국하고 조합원이자 열혈 청취자이시기도 한 파트러슈님을 통해서 이 명단을 좀 알고자 했고요. 그래서 건네받았습니다. 이분들께서 10개월 넘게죠. 115분을 만나서 얘기를 하는 동안 들으시면서 바로 기자들이 무슨 기자회견에서 바로 노트북으로 이렇게 한마디도 빼지 않고 녹취하듯이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듣기로는 서로 요일을 정해서 이렇게 분담을 했고 무슨 일이 급히 생겼을 때는 이분들끼리 서로 연락을 해서 이렇게 보충을 하셨다고 하더군요. 다른 언론사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일입니다. 처음에 그 말을 듣고 굳이 그렇게까지 하셔야 하는가, 너무 큰 신세를 지는 건 아닌가, 그런 제 앵커로서의 말씀을 드렸더니 다른 프로들에서도 이미 해오고 있었고, 그러니까 국민 라디오는 지금 2년이 되어가는 거니까요. 저는 합류한 지 10개월 정도밖에 안 됐고, 그래서 쭉 해오는 것이다. 그분들께서 기쁜 마음으로 해주시니까 그냥 인터뷰를 좀 더 잘하는 것으로 보답하면 된다, 그런 말을 듣고 참 숙연했습니다. 언제 한번 이분들을 꼭 뵙고 인사를 드리는 게 도리인데 프로 개편도 있고 해서 이제는 다른 프로를 맡게 되거나 이러시다고 최근 정황을 전해 들었습니다. 늦게나마 정중하게 그리고 염치 없지만 말로 마이크로 인사드리는 점을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희생적인 봉사 때문에 그나마 이강윤의 오늘이 여기까지 오는데 큰 도움을 받았다는 것 잊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식으로 만나더라도 더 좋게 뵙도록 노력하겠으며 진짜 인터뷰 좀 더 또렷또렷하게 받아 적으시는데 덜 사나우시도록 발음이나 충분히 더 잘하도록 애쓰겠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게시판 잠깐 보고 뉴스 브리핑 정가 산책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죠. 맛있는 치킨 님께서는 이 정권의 기둥은 김기춘 실장과 그의 하수인이라고 할 수 있는 황교안 법무장관이고 십상시, 문고리 등은 석가래입니다. 사법부를 잡고 있으면 어떠한 상황도 모면할 수 있다는 나름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대통령으로서는 김기춘 실장을 버리기 어려울 것 같다. 굳이 바꾸겠다면 법무부 장관감이 물색이 되면 새 비서실장으로는 황교안 현 법무를 쓰지 않을까 싶다. 네, 청와대 인사까지 해주셨습니다. 나름대로 여지껏 2년간 해왔던 걸 보면 충분히 이런 추론이 가능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청와대 인사 담당 에다가 지금 우리 맛있는 치킨님의 견해를 어떤 식으로든 전달해야 되겠군요.
오케이 마리님, 이완구 총리 내정자가 뭐 대통령께 직언하겠다 이런 얘기, 이제 지명된 후 일성으로 그런 말 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대면 보고 자체를 받지 않는데 무슨 직언이냐. 서류로 하는 건 직언이 아니라 보고다. 직언하면 너 나가.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다. 직언이라고 했지 충언이라고는 안 했지 않느냐. 뭐 간언이나 하지 않겠느냐. 직언, 충언, 간언의 그 델리케이트한 차이를 또 잘 요리를 해주셨네요. 이완구 총리 지명자는 저기죠. 올 초인가? 뭐 청와대에서 신년 하려회인가? 뭐 이렇게 여당 실력자들을 모았을 때 대통령 각하를 두 번인가 세 번 얘기했다는. 네. 행정고시 출신인데 행정부 근무를 하다가 경찰 쪽으로 투신해서 홍성경찰서장인가 하고 충북 충남 경찰청장을 역임하고 자기 고향 출신입니다. 그리고는 바로 뭐 국회의원 한 분 두 번인가 하고 충남지사하고 그러다가 행정수도 세종시 그 이전 뭐 할 거냐 말 거냐 그거 가지고 이명박 당시 대통령과 당시 박근혜 의원이 크게 한판 붙었을 때 결연히 박근혜 의원 쪽 편을 들었죠. 물론 그 행정수도인 세종시는 충청도에 옮겨오게 되어 있는 거니까 이완구 씨는 1타 2피입니다. 쉽게 말하면. 충청도에서의 자기 발언권과 기반을 강화하는 데도 썼으면서 박근혜 후보 당시 의원에게 확실한 힘을 실어줌으로써 결국은 뭐 주사위 한번 던진 게 뭐 본인으로서는 잘 됐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평소에 나의 꿈은 국무총리다라고 여러 군데에서 오랫동안 말하고 다녔습니다. 이건 뭐 확인 가능한 일화입니다. 치우지한님, 이완구, 경찰 출신 이완구와 우병우 그리고 이명재 이 라인으로 공안정국을 이거보다 더 강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려서 욕을 막겠다 이렇게 지금 오늘 인사를 분석해 주셨습니다. 네, 뭐 어느 신문의 촌평 못지않게 보다 더 핵심을 짚어내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더 이상님께서는 현 정부에서 영남 출신 총리는 제발 이제 그만두어라 라고 하셨는데, 네, 이완구 씨는 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충청도 출신이고요. 대학은 또 성균관대인데 지금 공교롭게 계속 성균관대 출신들이 총리나 요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우연의 일치일 겁니다. 그거요. 세계일보가 정윤회 문건 보도를 하고 통일교에서는 세무조사 세계일보 뭐 이거 공개해? 지금 오늘 한겨레 칼럼에 실렸던 그러면서 뭔가 지금 다시 하나 던져진 화급한 사안에 대해서 많은 견해들을 주셨네요. 과연 뭐가 있을지 솔직히 아직은 잘은 모르겠는데 청와대 반응을 보면서 공개를 하겠다 이러는 게 옳은 건지, 물론 뭐 세계일보 자체가 내세운 건 아니고 통일교 신도회라는 조직을 통해서 발언하고는 있습니다만 그 내용 가지고는 조금 그 방식 가지고도 조금 논란은 있을 수 있어 보입니다. 파트레스님이 또 견해도 하나 주셨군요. 지수 하락 상장 폐지가 정답이다. 조만간 북한주로 반등 기회를 끌어모을 듯. 이거 뭘 비유 또는 은유한 거죠? 대북카드에 뭐가 나오지 않겠느냐. 지금 이제 뭐 지지율이 영 형편없이 곤두박질 추락하고 있으니까요. 아마 그런 쪽을 예상하고서 쓰신 게 아닌가 싶네요. 네포지기님, 통일교, 그다음에 대쉬 케미스토리 라고 했는데, 케미스토리가 뭐죠? 케미까지는 아는데요. 윤재석의 국제뉴스 비껴보기 하면서 케미라는 단어는 공부했는데 케미스토리는 또 뭔지 모르겠네요.
물잡이님께서는 그 통일교가 지금 갖고 있다는 이른바 그 핵폭탄이 뭔지는 모르지만 형사 사건에 관련한 내용이라면 통일교 또한 범죄 은닉이 되는 거 아닌가? 정부의 대응에 상관없이 밝히는 것이 옳지 않나 싶다. 사실 그 7-8개의 문건 또는 뭐 내용이 뭔지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뭐라고 언급하기는 대단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렇지만 형식이 꼭 옳은가에 대해서는 논란은 있을 수 있겠다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내일 제가 전주에서 조합원분들 뵙고 뭐 간단한 작은 행사가 있는데요. 전주시 수정원이라는 곳이고요. 내일 오후 5시부터 물론 그 전에들 모이신다고 얘기 들었습니다만 제가 뭐라고 몇 말씀 여쭙는 강연이란 말은 너무 거참합니다. 좀 민망하고요. 그것은 오후 5시부터 시작을 합니다. 세월호 그리고 그 이후의 광화문 현장에 대해서 조금 제가 예전에 서울시청에 가서 한번 강연 비슷하게 했던 그 파워포인트 자료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볼 거고요. 기회가 닿으면 또 얘기가 나오면 미디어 협동조합, 우리 국민TV, 라디오, 뭐 텔레비전 합쳐서 언론으로서의 우리 국민TV가 어느 선까지 좀 폭을 넓힐까, 그리고 언론사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그런 것들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네, 전주에 계신 분들은 내일 뵙겠습니다. 조금 설렙니다. 나머지 주신 견해들은 조금 있다가 다시 체크하겠습니다. 국민 라디오를 또 국민 TV를 읽는다? 미디어 협동조합 콘텐츠의 관문, 국민TV 뉴스를 아시나요? 뉴스K 등 국민 TV의 모든 기사, 조간 브리핑 등 국민 라디오의 인기 콘텐츠, 주요 방송의 녹취와 뉴스메이커와의 대담, 주요 원고 대본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국민 라디오와 국민 TV를 한눈에 만나세요. news.국민.tv 모바일 접속은 m.news.국민.tv. 박근혜 정권은 용산 참사 진상규명에 대한 약속을 했었습니다. 후보자 시절에. 하지만 대못을 받고 살인진압 책임자였던 김석기를 공기업 사장에 낙하산 임명을 시킵니다. 삼성 반도체 공장이나 정부에서 그 자료를 또 안 내놓고 영업 비밀이란 이유로다가 화학약품, 전리방송 다 감춰놓고서는 이 피해자 가족들한테 입증 책임을 지라는 건 말도 안 되기 때문에 분명히 그 안에 아이들이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귀중한 시간에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고 진행도 하지 않았다는 게 우리로서는 너무나 가슴 아프고 정말 아마 평생 천추의 한이 될 것 같습니다. 권력이 불편해하는 사람들, 그래서 발언권을 잃은 사람들, 그들의 목소리를 거침없이 전파하는 뉴스K. 장악당하지 않은 뉴스K. 밤 9시, 당신의 선택을 기다립니다.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총리 그리고 청와대 인선했는데 네. 뭐가 절반의 성공이고 뭐가 절반의 실패입니까? 우선 뭐 어제 청와대 인적 쇄신이 조금 더 빨라질 수도 있겠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바로 오늘 총리 인선 그리고 이제 청와대 조직 개편하고 이제 청와대 일부 특보단하고 수석 인사가 있었는데요. 어제 사실 이완구 원내대표하고 점심을 같이 먹었었는데 그때도 뭐 전혀 얘기가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본인도 이제 저녁 때 들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단 이완구 원내대표를 총리로 기용한 것에 대해서는 뭐 일단은 평가가 다들 좀 긍정적인 쪽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야당에서도 이 대화관계 그동안에 이제 이완구 원내대표가 보여줬던 대화관계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기대를 표하고 있고요. 그래서 야당과의 소통 문제 또 대통령과 야당 지도부 사이의 정례적인 회동 제안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기대와 평가를 하는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가장 논란이 됐었던 게 바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른바 문고리 권력 3인방 거취 문제인데, 네. 김기춘 비서실장과 관련해서는 오늘 발표 내용에 포함이 안 됐고, 그것에 대해서 청와대가 아직 할 일이 조금 남아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주변에서는 이제 뭐 사퇴 자체니까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교체 자체는 뭐 이미 기정사실인데 그 시기는 조금 늦춰질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어쨌든 뭐 모양새로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인적 쇄신을 단행하는 과정에서 사실 김기춘 비서실장은 한시적이든 어쨌든 유임을 시켰고요. 예. 그리고 이 문고리 권력 3인방 중에서 이재만 총무비서관은 인사위원회에 배석하지 못하는 걸로 업무를 조금 제한을 한 거고, 네. 그다음에 안봉근 제2부속실 비서관은 제2부속실인데 폐지하면서 이 홍보수석실로 자리를 옮기게 했는데, 예. 일정한 이제 역할 조정을 좀 한 거죠. 예, 예. 그런데 이 김기춘 비서실장의 한시적 유임과 이 문고리 권력 3인방을 그대로 이 청와대에 둔 것, 이것에 대해서는 아주 비판적인 의견들이 많아서, 예. 사실은 전체적으로 오늘 인적 쇄신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가 좀 엇갈릴 것 같은데, 좀 뭐 이완구 총리의 역할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 예. 이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의 눈과 귀, 이것에 대해서 국민의 요구에 대해서는 눈과 귀를 막고 막은 그런 쇄신이다라고 쇄신 카드를 내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적인 평가가 줄을 이룰 것 같습니다. 예. 잘못한 게 없는데 내치면은 누가 내 옆에 와서 일하려고 하겠느냐라고 몇 주일 전에 얘기하지 않았어요, 대통령이? 예, 그랬었죠. 잘못한 게 없나 보죠, 뭐. 아무튼 3인방의 일부는 활동 반경은 조금 제한시키는 그 정도. 근데 이제 그것도 네. 조금 이게 이제 우스갯소리일 수도 있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저는 이게 이재만 총무비서관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제 비서관들 문고리 권력 3인방이 이 인사 문제에 개입했으면 이제 이런 의혹들을 받아왔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재만 총무비서관에 그래서 인사위원회에 배석하지 못하도록 업무를 제한했다. 예. 뭐 이런 건데, 아니 이재만 총무비서관이 인사 전행을 만약에 휘둘릴 거면, 예. 설마 인사위원회에 배석해서 했겠습니까? 그러게요. 그러니까 문제의 핵심 본질은 그게 아닌데, 예. 자꾸 엉뚱한 데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러게요. 그다음에 이제 여권 내에서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는, 지금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을 일부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유임을 시켰고, 그리고 오늘 보면 개각과 관련해서 원래 박근혜 대통령은 소폭개각 해양수산부 장관 거론하면서 소폭개각을 엊그저께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총리 카드를 이렇게 들고 나온 걸 보면, 예. 분명히 이게 뭔가 확실히, 그러니까 이런 인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분명하게 이 구상을 하고, 그 상태에서 이 카드를 쭉 준비하면서 오늘 딱 시점에 맞춰서 오늘 내보인 게 아니고, 지금 요 며칠째 계속 뭐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30%대까지 떨어졌고 30%도 위험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네. 오늘 갤럽 정례조사에서도 대통령 지지도가 30%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역시 최저로. 예. 이런 좀 다급한 상황이다 보니까 불을 급히 끌려고 일단 된 거부터 서둘러서 낸 것 아니냐. 그리고 이완구 총리 카드 같은 경우는 사실 이완구 후보자 같은 경우는 뭐 이미 삼선 정치인으로 충분히 검증을 받아온 사람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의중에 있었던 카드를 좀 서둘러서 꺼낸 것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등판은 예상은 됐는데 시기는 좀 확 앞당긴 감이 있다. 그렇죠. 예. 원래 지금 이 대표가 원내대표로서는 임기가 5월까지니까. 그렇죠. 예. 원 계획대로 하자면 이게 지금 막 지지율 급락이라는 초대형 악재가 터지지 않으면 어떻게든 이 카드를 끌고 가서 상반기 원 전략은 이완구 카드로 좀 메워보고, 적절한 타이밍이 인사수요가 생기면 총리로 자연스럽게 하려고 했는데 뭔가 좀 똥줄이 타긴 타는 모양입니다. 그나저나 이완구 카드를 미리 이렇게 땡겨 쓴 걸로 봐서도 조금 전에 지금
앞날에 대한 전망 일부분을 살짝 한 자락 깔으셨는데 이렇게 되면 여권 내 권력지도 좀 당연히 변하겠죠. 그렇죠. 이완구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그동안에 뭐 여권 내에서 몇 안 되는데 충청권의 맹주를 자처해 왔었는데 예. 이게 이제 총리가 되면 사실은 직접상으로 보면 이 최경환 경제부총리 친박계 핵심 인사라고 하는 친박계 핵심 인사라는 최경환 경제부총리보다 더 높은 자리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충청권의 캐스팅 보트 역할, 큰 선거에서 전국 선거에서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하면 그리고 이 이완구 원내대표가 이제 물론 이 총리가 돼서 어떤 역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국민적인 평가가 달라지긴 하겠지만 단숨에 사실 유력한 대권 후보 자리에 올라선 거고 그렇죠. 이러면서 이제 김무성, 김문수 뭐 이렇게 중심이 됐었던 비주류 쪽으로 이 무게가 옮겨져 있었던 여권 내 이 차기 대권 후보 군에 이 친박계에서도 이제 이름을 올리면서 균형점을 찾아가는 경쟁 구도가 본격적으로 형성되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조에 가물치 한 마리가 새로 들어왔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이완구 원내대표가 25일 그러니까 내일 모레죠. 원내대표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이 사퇴를 하게 되면 아마 2월 2일쯤 그 다음 주 월요일쯤에 이제 원내대표 경선이 치러질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원내대표 경선이 빨라지고 지금 이주영 의원과 유승민 의원 이 두 사람 양강구도로 아마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누가 원내대표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 여권 내 권력 지도가 당연히 한번 바뀔 텐데 이제 더욱이 이 두 사람 간의 경쟁이 이제 본격화되면 좀 전체적으로 여권에서 좀 뭐랄까요 그 유력 정치인의 지형 이게 이제 하나씩 좀 제자리를 잡아가는 그래서 좀 정립되는 그런 하나의 계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뭐 그동안에 이제 이주영 전 해양수산부 장관 그 나올 때 박근혜 대통령이 아주 극찬을 했기 때문에 핵심이 실려 있다 이런 평가들이 많았고 또 의원들과의 친소 관계나 이런 걸로 봤을 때 다소 좀 유리하다 이런 평가들이 많았는데 이 지난주 이제 박근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이후에 이 전국 상황이 극도로 이 여권의 비판적인 기류가 확산되면서는 이 당내에서 그래도 좀 당이 주도해서 상황을 이끌고 가야 내년 총선 바라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분위기도 꽤 많이 확산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로 누가 우위에 있다 이렇게 꼬집어서 얘기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 한 가지 재밌는 건 이 5월 달에 이제 원래 원내대표 경선이 예정이 돼 있었으니까 4월 말 5월 초에 그래서 사실은 이주영, 유승민 두 사람 다 러닝메이트인 정책위 의장 후보를 아직 확정짓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너무 급하게 지금 시험 날짜가 앞당겨졌군요. 러닝메이트 구인난에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 그럽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강윤의 오늘이 우리 양 기자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5시 반에 정확히 5시 30분에 시작합니다. 시작하자마자 제가 오프닝으로 한 말씀을 올리면서 이제 프로그램 문을 여는데 11개월 만에 처음으로 언론사 얘기를 제가 오늘 오프닝으로 했습니다. 다름 아닌 사채왕과 판사, 현직 판사와의 돈 거래. 특종들은 많습니다만 1년 가까이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면서 그리고 모든 언론의 의도적인 외면과 특종 물 먹으면 왜 잘 안 따라가려고 킬 하잖아요. 모든 언론사들이 올킬로 연합전선으로 대항했건만 굴하지 않고 우리 양 기자, 양 차장 후배쯤 되죠? 아마 사회부 그 전사들. 이강윤의 오늘 많은 청취자분들과 함께 공식적으로 그리고 정중하게 찬사를 보냅니다. 회사에서 만나면 감사합니다. 꼭 좀 전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고마웠고 한국일보의 패기, 옛날 기자사관학교의 명성 하루 속히 되찾아서 조중동 좀 혼내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월요일 날 보죠. 고맙습니다.
네, 정가산책 지금까지 한국일보 양정대 정치부 차장이었습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총리 발탁. 이에 대한 새누리당 김영우 대변인 논평. 이 내정자는 새누리당 원내대표로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야 협상을 원만하게 이끌어내 국회 정상적인 운영에 기여하는 등 화합과 소통의 리더십을 보여줬습니다. 김무성 대표도 감격. 오마이뉴스 보도. 대통령께서 총리를 당해서 발탁해 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고 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완구 원내대표가 총리직을 맡아서 정부와 국회 그리고 당, 정, 청 간의 중간의 소통 역할을 거중 조정 역할을 성공적으로 잘 해주실 것으로 기대를 하고 김 대표는 이 원내대표 총리 지명 등 내각에 정치인이 너무 많다는 지적에 대해 총리는 정치를 잘 아는 사람이 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차피 총리는 정무직이기 때문에 정치를 잘 아는 분이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무성 대표의 새누리당. 총리가 아니어서 그랬을까? 2006년 여당 원내대표였던 정세균 의원이 산업자원부 장관이 되자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 한나라당은 이번 개각이 여당 인사들의 권력 나눠 먹기로 전락했다고 공세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여당의 의장까지 장관으로 차출해 당을 조정하려 한다며 국민을 무시하는 최악의 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이 어떻게 생각을 하건 말건 국가가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내 뜻대로 하겠다 하는 그런 개각이었습니다. 한나라당은 이번 인사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이 독선과 오만의 극치를 보여준 잘못된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과 야당 그리고 여당조차도 문제가 있다면서 강력히 반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은 역시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네, 6시 24분 됩니다. 뉴스 행간 하겠습니다. 아까 뉴스 브리핑에서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새해 들어서 40%에서 35%, 다시 30%로 불과 2주 만에 10%포인트 대폭락 중입니다. 같은 제목의 연합뉴스 그리고 노컷뉴스 기사를 합친 것의 일부를 먼저 들으시고요. 제 말씀 몇 마디 여쭙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30%로 하락해 취임 이후 최저치를 또 갈아치웠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이 지난 20일부터 사흘간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1명에 대한 휴대전화 설문조사 결과 박 대통령 지지도가 지난주 35%에서 30%로 5%포인트 떨어졌다. 반면 박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5%포인트 증가한 60%를 기록했다.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부정 긍정률 평가는 취임 이후 긍정률 최저치, 부정률 최고치를 또 한 번 경신했으며 그 격차도 20%포인트에서 30%포인트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그동안 콘크리트 지지율을 보였던 60세 이상에서는 처음으로 긍정률이 50% 초반까지 하락하고 부정률은 40%에 육박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에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다. 네. 이번 주 월요일 날 그러니까 닷새 전에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하고 인터뷰를 그때 조금 다른 평소의 진짜 인터뷰보다 약 4분 50초가량 좀 더 길게 했는데요. 물론 뭐 그걸 기억하고 계시리라는 것을 기대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대세가 추세적으로 하락세인 건 명백하다. 그리고
경고등 정도가 아니고 비상등이 켜진 거다. 앞으로도 좀 지난 월요일 기준으로 말하자면 앞으로도 좀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지난 월요일 시점으로 말하자면 그때는 연말정산에 의한 13월의 세금 이게 막 불거주기 시작할 때니까. 그리고 그 뉴스가 이틀쯤 더 갔죠. 월화 수요일까지 갔고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5월 중에 법을 고쳐서 환급 하는데 소급 적용하겠다. 이제 이런 말까지 백기항복이죠. 그 지경까지 왔습니다. 그것이 지금 고스란히 반영된 게 오늘 갤럽에 들으신 바대로 30%입니다. 갤럽치와 리얼미터 또는 다른 엠브레인 이런 걸 다 동렬해 놓고 비교하지 말아야 된다는 건 너무 기본이고요. 그렇게 하실 분들 한 분도 안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갤럽은 갤럽 것만 쭉 봐야 되고 리얼미터는 리얼미터 것만 쭉 봐야 되죠. 그러니까 갤럽이 지금 30%를 찍었다. 그러니까 이거 무슨 대단한 동요가 시작됐고 지지율의 대썰물, 대철수가 시작됐다고 단정해서는 절대 되지 않을 겁니다. 추세적으로 그런데 지금 불과 2주일 사이에 10%포인트가 빠졌다는 것에서 키워드 하나를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것에는 다분히 성난 셀러리맨들 그리고 왜 부자는 놔두고 우리에게서 이렇게 조금씩 막 알탕갈탕 이렇게 모아가는 거지? 근데 뺏기는 우리는 조금씩이 아니거든? 이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무슨 그 가시적인 어떤 복원 조치가 내려지면 이미 준비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크게 출렁였던 것은 다시 튀어오를 리바운드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추세적 하락은 일단 분명하다는 건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을 거고 지금 조금 전에 양정대 기자와의 정가선책에서도 워낙 다급하게 느꼈기 때문에 이완구 총리 카드를 땡겨서 쓴 미리 가불해온 혐의가 아주 짙지 않습니까? 농후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서 보일 만큼 지금 대단한 비상이 걸려있는 건 확실합니다. 그건 굳이 논평이 필요 없는 사실관계고요. 2주 연속 5%포인트씩 10%가 빠졌다. 이것은 너무 왜 주식시장에서도 뭔가 2, 3일 동안 급락하면 기술적 반등이라는 걸 한다면서요. 저는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것이고 그러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박근혜 후보 또는 현 집권층을 묻지마로 지지했던 그 많던 지지자들은 어디로 갔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차라리 더 의미 있다고 봅니다. 동면에 들어갔을까요? 글쎄요. 뭉치지만 않았을 뿐 아직 본격적인 지지 철회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강고하게 결합하느냐, 어떤 기치 아래 대결 국면이 조성됐다거나 일합을 겨루는 국면에서 각 진영별 무조건 헤쳐모여라는 무슨 신호탄이 내려지면 쫙 자석이 아주 강력한 자장을 가진 자석에다가 이렇게 주변에다가 쇳 가루를 맨날 우리 초등학교 국민학교 때 그런 그 교과서에 그런 거 나오지 않았나요? 갖다 놓으면 이렇게 확 N극과 S극 사이로 확 몰리지 않습니까? 그 쇠 가루들이. 그거는 아주 결집력이 강한 거죠. 근데 그 자석의 자장력이 떨어지면 스멀스멀 이렇게 분산되겠죠. 모래알처럼. 그래서 지금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 지지자들은 뭉치지 않은 상태로 좀 느슨하게 풀어져 있다. 그들이 지지를 철회한 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제 생각에 당분간은 앞으로도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조금 더 추가 하락할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얼마만큼 회복하느냐, 그러니까 일시적 기술적 반등 말고요. 얼마만큼 회복하느냐가 아니라 어디까지 더 빠지다가 멈출 것인가, 이게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그렇게 예상하는 그 근거로는 특히나 50대 연령층, 이 50대 연령층이 참 애매합니다. 50세에서 한 53세 정도까지는
이른바 386 세대의 첫 부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비판의식과 민주, 시민, 교육이 몸으로 체득되기 시작한 첫 번째 세대고, 상대적 박탈감, 그러니까 그 윗세대와 아랫세대 사이에서 모든 것을 박탈을 좀 더 많이 당했고, 지금 한 인간의 라이프 사이클로 봐도 가장 힘들 때에 해당합니다. 직장으로부터의 퇴출이나 은퇴가 목전에 와 있고, 연령적으로도 뭐 돈이 가장 많이 들 때인데 삶은 매우 고단하고 팍팍하죠. 그다음에 세대 내 분화 현상도 매우 심각해서 이격도, 심리적 이격도도 굉장히 큽니다. 그럼 물론 이제 55세가 좀 넘어가면 상대적으로 운동권의 첫 세대 조금 그 윗분들인데 이분들의 보수화는 좀 더 강하겠죠. 어쨌거나 박근혜 후보에게 굉장히 많은 표를 줬던 50대 전체 연령층에서 청와대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무능과 독선에 대한 피로도가 굉장히 커가고 있습니다. 2년 정도를 지켜보다 보니까 이거는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하는 것들이 많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습니다. 특히 그 세대에게, 50대들에게. 그런데 50대의 높은 투표율과 그 높은 투표율 중에서도 박근혜 후보에게 쏠렸던 굉장히 많은 지지율, 그것 때문에 사실 당시 3년 전에 2012년 12월에 3.18%포인트 차로 문재인 후보를 이겼지 않습니까? 108만 표인가 그랬죠. 그 중에 상당 부분이 50대에서 나왔고 5, 60대를 합쳐버리면 이미 거기서 승패가 갈렸던 거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키스테이션 역할을 했던 연령층 등 50대, 60대 이상 중에서 50대는 잠재적 이탈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태에 와 있다. 청와대와 박근혜의 무능과 독선에 대한 피로도가 임계점에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게 저의 진단이자 예상입니다. 그래서 아주 특별한 뭐가 없는 한 이란 전제를 꼭 달 수밖에 없죠. 뭐 비겁하다고 빠져나가려고 비겁하게 뭘 전제를 단다라고는 듣지 말아 주십시오. 누가 말을 해도 이런 전제는 꼭 필요할 겁니다. 특별히 무슨 호재나 악재가 있지 않는 한 이 상태로라면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앞으로 회복을 한다 해도 40%를 다시 상향 돌파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건 지금 갤럽의 그동안의 추세에 견주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꼭 빠뜨리지 않고 강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여기입니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반사 이익을 확실히 누리는 측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지지만 빠져있지 그 지지가 어디로 옮겨가고 있지 않다는 거죠. 즉 지지 강도가 아주 약해졌다 뿐이지 이탈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자장이 강한 자석과 자력이 좀 떨어질 때 쇳가루들이 약간 극에서 멀어지는 형태라고 표현을 해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그 빠진 부분이 야당에게 그대로 반사이익처럼 올 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는 얘기죠. 저는 오히려 그거보다는 이 부분에 더 주목하고자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새누리당에 대한 지지율보다 뒤지는 현상이 앞으로 3개월 정도 지속된다면 이것은 대단히 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설령 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33% 다시 35%를 회복한다고 하더라도 새누리당에 대한 지지율보다 낮다면 대통령 지지율이 그렇다면 그리고 그 현상이 한 100일쯤 계속 지속된다면 그거 역시 하나의 추세거든요. 그렇다면 당으로서는 당장 내년 4월에 치를 총선에서 내가 어떤 처신을 해야 어떤 정치적 스탠스를 지녀야 재선할 수 있을까를 생각할 겁니다. 청와대로서는 당에 대한 장악력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뭔가 마음이 급해질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박 대통령 지지율이 28%까지 빠지냐 25%까지 빠질 수 있냐 그건 의미 없는 질문이라고 봅니다. 어느 점쟁이도 맞출 수가 없을 뿐더러 그 내일의 종합주가지수가 몇으로 끝날지를 알아맞추려고 시도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굳이 예상하라고 한다면 저는 한 27%에서 35% 사이의 박스권에 갇힐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이거야말로 숫자 노름인 거죠. 26이면 어떻고 25면 어떻고 36이면 예측이 틀린 거겠습니까? 그거보다는 당 지지율과 청와대 지지율 사이의 괴리 그리고 그 폭이 얼마나 커지느냐 또는 좁혀지느냐 다시
계속 대통령 지지율이 새누리당 지지율보다 높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지금 작년 11월, 12월, 1월 이렇게 석 달째 역전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될지를 궁금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도 얘기를 했고 양 기자도 며칠 전에 이틀인가 3일 전에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런 표현들을 둘이 똑같이 약속이나 한 듯이 했어요. 대통령 지지율이 30%대 이제 오늘 드디어 돌아섰고 만약 이게 좀 더 내려간다면 그래서 30%를 하방 돌파한다면 이걸 레임덕이 시작됐다. 그 조짐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일반적 견해라는 것은 이미 들어 아실 겁니다. 저는 그 견해 존중은 합니다만 크게 동의는 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런 견해는 참고사항 정도로만 부기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레임덕이 언제 시작되고 그 레임덕의 강도와 속도가 얼마나 유지될지 빨리 될지는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다른 것이고 공교롭게 그게 30% 지지율 30% 선에서 시작되었다는 저는 그걸 우연의 일치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쇠고기 한 근 하면 요즘은 안 쓰지만 한 근이면 600g 아닙니까? 이것은 어디 가나 어느 도에 가나 어느 시에 가나 기준선이 되는 겁니다. 의미 있는 선인 겁니다. 그런데 지지율 30%라는 것은 일테면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건 아니라는 거죠. 30%를 설령 약간 하회할 수도 있지만 앞으로 레임덕에 빠질 요소가 없다면 그리고 리스크를 잘 관리해 나간다면 그것은 바로 올라설 수도 있을 뿐더러 레임덕으로 직결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30% 딜레마에 우리가 뭐 굳이 스스로 갇힐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하고요.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해서 야당 측에게 뭐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절대 반색할 필요도 없고 꿈은 깨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선 올해는 선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도 청와대의 장악력 차원에서 신경을 쓰는 거지 당장 목전의 선거율 때문에 지지율에 신경을 쓰지는 않을 겁니다. 또 현재 야권이 불행하게도 또는 유감스럽게도 야권 지지층 입장에서 보자면 말입니다. 신통치 않습니다. 리더가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김영삼, 김대중 그 계여보를 잇던 마지막 카리스마를 갖고 있는 대중적 흡인력이 있었던 지도자는 노무현으로 끝났습니다. 그 이후 각자 도생하는 과정에서 이합집산과 각자 도생하는 과정에서 걸출한 리더십을 만들지 못한 채 시에 따라 새에 따라 시간과 새에 따라서 여러 사람이 명멸했지만 어느 것 하나 휘어잡지 못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혼돈 상황이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2월 8일 전당대회에서 제1야당이 어떤 면모를 일신하고 어떤 리더십을 세울지 아직은 물음표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지지율이 빠졌지만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반대 진영으로는 넘어가지 않고 있다는 것. 이것은 마지막 안전판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정 밀리다 그러면은 대통령이 한번 울 수도 있는 거고 혁신, 개혁, 코스프레를 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빠졌다는 것을 바로 반색할 일은 아니라는 것. 이럴수록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보는 게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뉴스 행간이었습니다. 월간 다운로드 수 1000만, 팟캐스트계의 에이스, 국민 라디오가 광고주를 찾습니다. 직접 찾아서 선택해 듣는 방송, 청취 몰입도가 높은 방송, 지상파 케이블 광고와 차원이 다릅니다. 부담 없는 가격, 소비자의 열띤 반응, 전혀 다른 광고의 블루오션을 경험해 보십시오. 국민라디오 @gmail.com으로 문의해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콘텐츠 누가 널리 알리겠습니까? 국민TV 홍보지원단 국티 홍지에서는 사이버상에서 국민라디오 국민TV 콘텐츠를 확산시킬 1000명의 사이버 홍보대사를 찾습니다. 국민라디오 국민TV의 소중한 콘텐츠 확산, 공정언론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착실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의 좋은 콘텐츠를 널리 알릴 아름다운 손길이 되주세요. 자세한 문의 이메일은 국민TVPR@gmail.com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진행하는 이강윤의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이강윤의 오늘은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의견과 건의가 있으시면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네, 진짜 인터뷰입니다. 쌍용자동차 노사가 2009년 대규모 정리해고 사태 이후에 큰 홍역을 앓다가 그 이후 사태는 많이 들어 충분히 아실 거고요. 드디어 65개월 만에, 달수로 따지면 65개월 만에 해고 노동자 복직 등을 놓고 노사 간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어제 보도자료가 나오고 하는 걸 봤는데요. 지금 노동계 그리고 전 사회적 문제 차원에서 갖는 상징성 이런 걸 볼 때 쌍용차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현안일 수밖에 없습니다.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 오늘은 그 굴뚝에 올라가 계신 두 분이 아니고요. 지금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의 김정훈 지부장 연결해서 이 얘기를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정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바로 말씀드리죠. 65개월 만에 이제 노사 대화를 시작했는데 대화 시작된 배경 좀 들어볼까요? 그 1월 14일 날 아난드 마힌드라 회장이 평택 공장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때 티볼리 그 뭐 신차 발표 때문인가 한국에 왔을 때 그때 말하는 건가요? 네, 그렇죠. 예. 네. 13일 날 신차 티볼리 발표회를 하고 네. 14일 날 평택 공장을 방문한 그 자리에서 6년 만에 처음으로 아난드 마힌드라 회장하고 만났습니다. 네. 그 자리에서 한국 경영진에게 책임있게 문제를 풀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21일 날 노노사 3자 간의 대화가 이루어진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노노사는 지금 회사에 복직이 된 노동자, 그 다음에 정리해고된 밖에 나가 계시는 분들, 그리고 사측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경영사장이 나아지면 최우선적으로 복직하겠다는 얘기는 몇 년 전부터 나온 얘기인데 네. 지금 쌍용차 형편이 어떻습니까? 지금 꾸준히 2009년도 이후에 꾸준히 생산량, 판매량 늘어나고 있고 그 이전 수준을 지금 이미 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 수준이라 하면 그 기준인 이전은 언제를 말씀하시는 거죠? 한 2007년 그러니까 예. 정리해고 사태가 도래하기 전에 예, 그렇죠. 그러면 그때의 위기는 이미 넘어섰다 이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생산 물량이나 네. 지금 생산 물량이나 차이가 없고 다만 바뀐 게 있다라면 비정규직을 포함한 그 3,000명의 노동자들이 그 해고로 쫓겨났고 예. 그 절반의 인원으로 생산 물량은 똑같이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만큼 강제적 정리해고를 통해서 노동 생산성을 높였다 이렇게 집약할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더더욱 회사 형편은 왜냐하면 임금 받는 사람이 반가량으로 줄었으니까 회사 형편은 많이 나아졌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상식적으로만 얘기하자면. 예, 일단 그렇게 봐야죠. 그렇다면은 약속했던 해고자, 네. 정리해고자 복직을 시작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정리해고자를 약속했다 이렇게 단정 짓고 이야기를 하면 아마 회사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겠죠. 왜 해석이 이렇게 엇갈릴까요? 근데 아마 이제 회사는 그 당시 2009년도 8월 6일 그 합의서에 의해서 그리고 그 전에 그 희망퇴직을 강요하면서 내보냈던 그 이야기를 지금도 여전히 되풀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청취자분들의 이해를 조금 돕기 위해서 분류를 해보자면 지난 2013년에 454명의 무급 휴직자를 복직시켰고요. 예. 그것은 월급만 안 주지 아직 적은 회사에 두고 있었던 분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그러니까 아예 해고를 해서 내쫓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예. 이분들은 복직을 시켰고 그다음에 1,900여 명가량의 희망퇴직자. 예. 지금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죠. 저희들은 지금 물론 그러니까 희망퇴직자 잠깐만요. 제가 아직 제 말씀. 1,900여 명의 희망퇴직자가 있고 그다음에 152명의 정리해고자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분들에 대해서 지난 대법원에서 그 정리해고는 무효가 아니다, 유효했다.
예. 정당한 거다 이렇게 판결이 나서 이제 많이들 낙담하시고 그랬고 결국은 굴뚝까지 올라가는 이런 이제 상황에 몰리게 됐는데 네. 그러면 정리를 해보자면 무급휴직자의 복직은 일단 다 완료가 된 겁니까? 예. 그리고 희망퇴직자와 152명의 정리해고자 이 부분에 대해서 예. 노사가 있는데 현재 예. 우리 김 부지부장이 소속돼 있는 쌍용차 노조에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152명에 대해서. 예, 일단 먼저 네. 저희들은 희망퇴직자 복직에 대해서 네. 저희들 반대한 적 없고요. 네. 물론 희망퇴직자도 다 들어와야 된다, 공장으로 복귀해야 된다, 예. 복귀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제가 속해 있는 해고자들이 있는 쌍용차 지부에서는 예. 152명, 3명 이렇게 숫자가 좀 불분한데 네네. 정리해고자 159명 그리고 징계해고자 그 당시 해고당하지 않았던 예. 그래서 정리해고 반대 싸움을 함께 했다라는 이유로 징계해고됐던 네. 징계해고자 네. 그리고 먼저 해고됐던 비정규직 해고자 예. 포함해서 예. 187명에 대한 전원 복직을 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희망퇴직자 1,900명이 한 그룹이고 네. 정리해고와 징계해고 등 아무튼 최악으로 몰려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고 대신 희생당했다고도 할 수 있는 분들이 187명. 예. 그럼 약 190명이라고 잡고요. 네. 공교롭게도 희망퇴직자가 한 10분의 1쯤 되는 건데 네. 지금 노사가 아니고 노노사의 대화가 시작됐다. 이 말은 예. 지금 복직이 이루어져서 일을 하고 계시는 그 노조, 그다음에 예. 희망퇴직자의 대표도 참여합니까? 아니면 방금 얘기된 190명 정리해고와 징계해고를 합친 이분들의 대표도 그 대화 테이블에 참석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분들은 제외되는 겁니까? 네, 지금 현재 희망퇴직자들을 대표하는 데는 없고요. 네. 네, 저희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187명 정리해고자, 징계해고자, 네네. 비정규직 해고자 187명에 대한 예. 복직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다만 거기서 희망퇴직자가 복직해야 된다, 복직 안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1,900여 명의 희망퇴직자 문제는 가장 규모가 크긴 하지만 그것은 잘 되리라고 혹시 내부에서는 예측하고 계시는 건 아닙니까? 물론 저희들은 희망퇴직자들도 공장으로 복귀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건 뭐 너무 당연한 얘기고요. 예. 예. 그런데 지금 현재 회사 상황을 보면 네. 지금까지 줄곧 해고자 복직은 이야기하지 않았고 예. 희망퇴직자만 복직시킨다고 그렇게 언론을 통해서 이야기했었잖아요. 네네. 그건 점차적으로 그분들에 대해서는 회사가 경영 여건이 나아지는 대로 희망퇴직자도 함께 복직시켜야 된다라는 것을 네. 저희들도 입장은 똑같고요. 예. 예. 다만 이제 저희들은 지금 현재 21일 날 노노사가 예. 4대 의제를 갖고 확정했던 거기에서는 해고자 복직이 주된 요구 사항이 될 수 주된 요구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측에서 저희와의 인터뷰를 거절했기 때문에 이 질문을 김 지부장께 질문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사측에서는 복직을 시킨다면 희망퇴직자가 우선입니까? 아니면 정리해고자와 징계해고자가 우선입니까? 지금 그것을 사측의 정확한 입장을 김 예. 지부장께서 모르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금 요구했던 것은 네. 그리고 4대 의제에 포함시켰던 것은 거기에 나와 있듯이 네. 해고자 복직에 관한 건입니다. 예. 예. 그래서 희망퇴직자의 문제는 네. 따로 이야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럼 현재의 논점은 1,900여 명의 희망퇴직자는 일단 아닌 거군요. 예, 현재 4대 의제에 포함된 것은 아니죠. 알겠습니다. 현재 지금 경영진 대표인 이유일 사장이 티볼리 출시 때도 정리해고자에 대한 입장 변화는 없다. 이렇게 못을 박았는데 예. 왜 그렇게 미리 못을 박아두는 거죠? 경영 형편이 나아지면 당연히 이건 하기로 했던 거니까 해고자 복직 문제는 논의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때까지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21일 날 이후로
입장이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장이 어떻게 바뀌었고 회사의 입장이 네. 그 바뀐 이유는 전까지 뭐죠? 어떠한 이유에선지는 네. 나름 뭐 회사의 사정이 있었겠지만 네. 22일 이후에는 해고자 복직에 대해서 네. 교섭을 하자고 합의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해고자 문제로 이제 해고자 복직의 문제로 해고자 복직을 안 시키겠다라는 입장에서 해고자 복직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걸로 풀어보자라는 걸로 회사의 입장이 그럼 바뀐 거죠. 조금 더 전향적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문면만 읽어보면 네. 이유일 사장이 말한 티볼리 출시 때에도 정리해고자에 대한 입장 변화는 없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마치 굉장히 요지부동인 것처럼 오해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차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네. 이제 그 입장에서는 이제 바뀌었다라는 게 이번 그 4대 의제에 나와 있듯이 그게 이제 확인된 거죠. 입장 변화는 바뀌었다. 이제 해고자 복직의 문제로 논의를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많은 국민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정리해고로 인해서 무려 26분이 결과에 원인이 어쨌건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대책도 당연히 논의 테이블 위에 올라야 할 텐데요. 쌍용차 지부의 요구사항은 뭐고 그거에 대한 회사의 교섭 태도랄까 예상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단 이 교섭 테이블이 빨리 열린 것이 빨리 열렸으면 안타까운 죽음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건데 그게 좀 아쉽고요. 이제라도 이 교섭 테이블이 열려서 그나마 좀 다행입니다. 저희들이 그 26명 희생자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명예회복이 돼야 된다. 쌍용차의 그 정리해고로 인해서 안타깝게 죽어간 희생자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명예회복이 돼야 된다는 게 저희의 요구고 다만 회사에서 입장들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최소한 사과 정도는 해야 되는 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리고 다시는 이런 죽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까지 함께 이번에 논의돼서 마무리돼야 되겠다 이렇게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쌍용차 지부는 이달 말 적어도 음력설이 시작되기 전에는 지금 굴뚝에 올라가 있는 분들이 내려올 수 있도록 해야겠다. 이런 입장을 쭉 밝혀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루하루 너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 현재 회사 내 안팎의 기류를 살필 때? 일단 그 6년 동안 이게 풀리지 않았던 쌍용차 해고자의 문제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교섭 테이블이 열린 이상 서로가 어떠한 문제가 있고 어떠한 요구를 하고 있는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길게 끌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더욱이 오늘로서 굴뚝 농성이 42일째 되고 있는데 구정을 넘어서서 더 이상 길어진다라면 굴뚝에 있는 그 2명의 해고 노동자들의 건강 이런 우려도 되고요. 그거는 지금도 이미 한계 상황에 와 있으리라고 보고요. 그래서 지부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이 지금 하실 말씀은 충분히 전달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노노사 대화 한 축이 현재의 기업 노조입니다. 맞죠? 근데 현재 사측과 상당히 우호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기업 노조하고 쌍용차 지부,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하고의 입장 차이나 관계는 어떻습니까? 관계가 그리 좋다 나쁘다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공장한 기업 노조도 노동자이기 때문에 저희하고 같은 입장과 태도로 이번 교섭에 나서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면서 요구도 한번 해봅니다. 아주 극단적인 갈등 관계나 이런 건 아니란 말씀이시죠? 다만 지금까지 그 입장들이 회사의 입장하고 같은 보조를 취해왔기 때문에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예상도 한번 해보지만 알겠습니다. 그래도 노동자이기 때문에 같은 입장을 취해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인터뷰였고요. 이강윤의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